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산학원 대표원장 맡고 있는 이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초등부터 중1까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에 대한 현재 진도에 맞게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올바른 수학학습 전략, 겨울방학을 위한 어떤 이제 강좌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은지에 대한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 혹시 어머님은 선행을 어디까지?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은이 4학년. 선행을 어디까지 나갔죠? 안 하셨고. 사고력은요? 하세요? 사고력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이제 시작하셨어요? 연산은요? 현행 관리 5학년 거 나오고 계세요? 마무리하고 계시고. 그다음 옆에 어머님은요? 6학년?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연우? 따로 명단에는 없으시네요? 따로 쓰셨네요, 그죠? 네네네. 연우 학생. 다 늦게 오셔서. 연우는 지금 선행 어디까지 나갔어요? 6학년 거. 현재 그냥 반 학기 정도 앞서 나가고 계시는 거네요. 사고력은요? 제대 안 하셨고. 연산은 하고 계시고. 연산은 뭘로 하세요? 그냥 교재 나가면서 연산을 하시는 거고. 우리 어머님은요? 승찬이 어머님? 네네네네. 자기학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뒤에 어머님은요? 4학년이요? 지유요? 어디 정도 선행 나고 하세요? 5학년 2학기. 그 다음 우리 어머님은요? 네. 5학년 2학기 나오고 계시고. 뒤에 어머님은요? 네네네. 네. 중학교 2학년 1학기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제가 선행 정도를 여쭤봤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선행 정도에 따라서 제가 지금 설명을 그쪽을 좀 포커싱 맞춰서 좀 해드리려고 좀 여쭤본 거예요. 자, 우선 초등과정에서 공부를 하세요. 지금 현재 초등과정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뭐예요? 초등과정에서 공부를 우리 아이 공부하고 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한테 내가 수학 과목을 통해서 해주고 싶다. 경험? 개념? 초등과정의 어떤 개념? 어떤 개념이요? 그걸 맞추고 계시고. 혹시 제 설명의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보고 오셨어요? 제가 이제 큰 틀에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에 대한 변화를 먼저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큰 틀의 변화를 인지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 공부에 대한 목적을 보시면, 이 공부에 대한 목적은 어쨌든 어머님들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어머님들이 아이들 교육을 할 때요, 목표가 뭐였어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했어요. 그죠? 좋은 대학 보내려고 딱 끝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의 고등학생에 있는 애들도 대부분 아직도 이래요. 물론 지금 우리 어머님들 똑같아요. 근데 변화를 먼저 하셔야 할 첫 번째 큰 틀의 변화를 인지하셔야 할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과거에는 어머님들 대부분이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서 해요. 말 그대로 좋은 대학이에요. 어떤 과냐, 어떤 걸 하느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을 보내면 내 할 도리 다 했어 생각했던 게 과거의 부모님들의 기본적 교육 가치상이에요. 그죠? 가치관이에요. 근데 좋은 대학을 보내려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고등학교들이 잘 보내더라. 실적이 좋더라. 그래서 보통 실적 베이스로 쫓아서 그 성향 및 실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고, 그죠? 그 고등학교를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는 과정이 그동안의 기본적 공부하던 생각이죠. 그죠?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시켜야겠다. 그죠? 실제 우리 어머님들도 그런 세대에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셨고,
살짝 바꿔보면요. 이게 과거에는 맞았어요.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맞았어요. 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어쨌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우선은 서울대 연고대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랬었느냐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입의 인재상은요, 대학 입학 때 뽑는 인재상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뽑고자 해요. 변화해요. 그리고 대학교는 어떤 평가를 가장 많이 받아요? 항상 광고 공부하는 거 보시면 뭘로 평가받아요? 아주 네임 있는 학교들이 아니면 취업률이에요. 그죠? 일반 대학교 할 때 다 뭘로 홍보해요? 취업률로 홍보한단 말이에요. 취업률로 평가받아요. 취업률로 지원받아요. 취업률로 등급 고점 배점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게끔 대입 입학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에 영향을 줘요? 고입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의 트렌드가 어떤 부분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지만 이 공부는 내가 아는 범위의 생각에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대학을 지나갈 때 어떤 인재를 선호할까를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로 접근해서, 과거에는 왜 서울대 연고대가 최고였냐? 근데 왜 최근에 들어서는 뭔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입시 정책도 계속 뭔가 바뀌고 있고, 그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계속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런 생각 지금쯤 계속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는 게 가장 이거에 적합한 인재를 만드는 건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큰 틀에서 보시면 크게 고민하실 게 별로 없어요. 대학은요, 이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대학 온 아이가 뭐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슨 과예요? 예를 들어 서울대 무슨 과에 있어요. 그럼 우리 대학 온 아이가 이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잘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뭐 잘 취업도 하고 잘 진학을 하고 뭐 석사과정 넘어와도 되고, 이런 인재를 많이 키워야 돼요. 누구 입장에서는요? 교수들 입장에서는. 근데 대부분은 우리 어머님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학생들이 공대를 갔어요. 여학생들이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이 친구들 거의 7, 80% 뭐 하고 있어요? 교직이수 하고 있어요. 공대로 해서 프로그래머나 이쪽으로 빠지는 친구들, 대기업이나 이쪽 빠지는 친구들 얼마나 돼요? 적어요. 왜? 그들이 생각했던 거와. 왜? 그들은요, 그 당시에 내가 뭘 해야지, 어떤 꿈을 꾸고 뭘 해야지를 접근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성적에 맞게끔 가장 좋은 타이틀의 대학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재 대학생들도 그래요. 요즘 뭐 한 몇만 명, 한 10만 명 이상 돌파된 커뮤니티인데,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전공 과목 딱 들어가니까 내가 이거 배우러 이 학교 왔나? 여기 왔나? 이런 게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만큼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요, 그런 애들을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과에 대한 관련된 어떤 활동을 얼만큼 했는지, 전공적 합성을 본다는 게 그건 거예요. 딴 걸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즉, 제도의 변화라는 거는 실제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시 100%인 학과들이 있어요. 그 학과의 목적이 뭐예요? 수시 납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잡았는데 정신 어때요? 가나다군 선택해서 합격한 대로 쭉 빠져나가서 추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어떤 학과는 합격을 초기에 발표했는데 7, 80%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정시로 뽑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걔는 뭐 하는 거예요? 수시 100%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좋은 인재를 선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수시를 합격한 친구들은 뭘 못하니까? 정시를 지원 못하니까.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우선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요, 우리나라가 1등 하던 게 없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화를 꿈꾸며 표방하고 되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아시아의 뭐 기적이라고 하면서 되게 빠르게 성장했는데, 빠르게 성장하는 비결이 뭐예요?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냥 1등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인재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창의적인 인재나 어떤 논리성을 표하고 자기의 주장 강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시키는 거 잘하는 인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근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뭘로 뽑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거 서울대 연고대 선발됐던 거 보면 시키는 거 묵묵하게 정말 성실히 잘했던 인재들이 서울대 연고대 순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들을 뽑았던 거예요. 근데 이슈가 터진 거죠. 몇 가지 이슈들이. 어떤 이슈가 터졌어요? 실제 서울대에서도 과들을 보시면요. 그 과들 중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과들은 어떤 과예요? 나중에 취업이 잘 되고 연봉이 높은 과들이 올라가요. 점점. 90년대에는 서울대 물리학과였는데 2000년 IMF 터진 이후에는 컴퓨터공학과였다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가 어려워요? 통계학부. 수리 통계가 나눠져. 수리과학부랑 통계학부 나눠진. 통계학부가 과거나 영재고 애들이 많이들 지원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쪽이 좀 이슈예요? 빅데이터 그렇게 나오면서 증권사 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봉이 7, 8천 이렇게 돼요. 일반 기업들의 거의 한 2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냥 변화거든요. 근데 2009년에도 이런 형태 이슈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인 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인데 그래서 그 과가 높았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선박, 조선. 그죠? 한번 이슈 보시면 우리나라 조선이 전 세계 1등이었어요. 선박 수주하고 선박 만드는 기술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올라갔겠어요? 2008년, 2007년에는 서울대 조선해양학부가 아주 높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 1등 하니까 당연히 뭐가 세요? 연봉이 세단 말이에요. 기업은 똑같거든요. 기업은 무조건 뭘 하면, 독점을 하면 이윤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독점하기 전까지는 출혈 경쟁을 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조선해양학과로 좋은 애들 몰렸겠죠. 근데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졸업하기 전에. 조선선박이 다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들은 다른 거 바라보고 생각하고 접근했던 아이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이슈들이 터졌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블라인드 면접이다. 재작년까지 해서 뭐가 없어졌어요? 삼성전자의 공채가 없어졌죠. 그동안 대기업 채용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5,000명, 10,000명씩 선발을 해요. 뭐로만? 서류로만. 그리고 대기업은 어차피 기업 와서 쓸모있는 인재는 우리가 교육시켜야 돼. 이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의 부분에 그래도 내가 가산점 너무 이거 교육시켜놨더니 떠나는 애들 있고 한 명당 몇 천만 원씩 쏟아부어서 했더니 너무 인력 낭비야 시간 낭비야 해서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몇몇 대학을 정해서 공대 라인들은 뭘 한 거예요? 트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삼성전자 트랙 뭐 이렇게. 그건 무슨냐면 1학년 때 너 이 과목 듣고 2학년 때 이 과목 듣고 3학년 때 이 과목 듣고 4학년 때 이 과목 들으면 너 우리 채용할 때 가산점 줄게. 이거 만든 거예요. 대기업들이. 대학과 연계해서. 뭘 줄인 거예요? 교육해야 되는 형태의 그 시간을 줄이는 거라고요. 서로가 윈윈 전략을 펼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성장을 해서 이제는 1등 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어떤 인재가 필요해요? 시키는 거 잘하는 인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고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상력이 풍부한 인재가 필요한 게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이야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생각하실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어머님들의 경험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왜? 우리 어머님들의 목적은 뭐예요?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 있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공부 시키시는 거라고요. 그게 본질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항상 공부를 시킬 때 뭘 보셔야 되냐면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이 우리 아이의 어떤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하나 선택을 하셔더라도요. 그 선택이 아이의 뭐랑 연결돼야 된다고요? 역량과. 또 어렸을 때는 뭐가 형성하기 가장 쉬울 때예요? 습관. 이거를 잡기 위한 형태의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 부분이 어머님들 생각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인재가 돼 있으면 경쟁력 있는 인재일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변해오냐면요. 과거에는요. 너무나도 뭐가 많았어요? 고정적인 직업군들이 많았어요. 변치 않는, 몇십 년 동안 변치 않는 사자로 끝나는 것들. 그죠? 그 다음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는 직업이 어떻다고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2000년 이후부터는 10년마다 직업이 몇 개씩 없어진다고 해요? 60%씩 없어진다고 해요. 근데 얘는 점점 가속도가 없어요. 그 당시엔 10년이었지만 지금은 8년, 뭐 5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경험하다가 이거 내 직업이야 라고 자리 잡고 그 길로 계속 파고드는 거.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언제예요? 3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아이들 있을 때 우리 아이들 나이로 생각해 보면 거의 몇 년 뒤인 거예요? 20년 뒤예요. 그럼 20년 뒤면 사실상 10년마다 그냥 과거를 생각해서 10년마다 60%씩 사라진다. 그럼 20년 뒤에 남아있는 직업은 몇 개란 얘기예요? 16%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잖아요. 40% 살아남고 그중에 또 40%는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수치적 생각하면 16%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 비전 있는 걸 가고 싶어요? 아니면 과거에 그냥 그런 것도 가고 싶은 거예요? 비전 있는 데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없어지는 직업군들은 왜 없어지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돈이 되면 왜 없어지겠어요? 더 그게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어머님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뭐 했으면 좋겠어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직업군이나 이런 게 빠르게 변하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뭘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업군에 가더라도 이런 인재는 필요할 거를 만들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에 대한 형태의 뭐가 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나이 때, 우리 아이들 자녀를 가진 어머님들은 반드시 이걸 이해하시고 출발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도 가장 보수적인 게 교육이고 아직까지도 가장 내리교육으로 내려가는 게 교육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키워야 될 인재상은 이런 인재상인데, 그죠? 이런 인재상을 키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키웠던 형태의 공부를, 학습을 그대로 또 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인지하실 수 있고 이걸 깰 수 있어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님들이 교육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그 교육을 하시는데 시행착오나 실패가 없어지세요. 아시겠죠? 이게 우선 우리 어머님들 머릿속에 첫 번째는 가장 크게 자리 잡아야 돼요. 이 부분이 확고하게 자리 잡힌 상태로 우리 아이가 그러면 항상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시키는데 이걸 통한 우리 아이의 뭐의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근데 사실 교육할 때 그러지 않잖아요. 남들이 하면 해야 되고. 그죠? 이게 좋다고 하면 한번 들어보고 내가 설득당하면 우리 애들 시켜요. 그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의 기준. 아까 제가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딱 기준을 잡으시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선택할 때 판단의 하나의 필터처럼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행착오 안 하세요. 그리고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실제 이래요. 목적이라는 게 뭐야? 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죠? 왜 초등 때 시험을 없앴을까요? 없앤 결과에 대한 파생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기초학력 부족이다 뭐다 되게 많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없앴던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네, 아이들이 너무 시험에 몰입해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수의 목적성에 따라만 움직이는 형태의 구조 때문에 없앴던 거예요, 사실은요. 오히려 다양한 시간 갖고 다양한 체험 통해서 뭘 많이 익혀라. 배경식도 익히고 이런 게 사실은 그 교육 정책의 목적이에요. 사실 교육 정책은요. 후퇴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눈치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필요한 형태의 맥락만 그때그때 잘 집으셔서 그걸 쫓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큰 틀을 잡으시고 쫓아가시면 내가 기획했던 데를 가는 거예요. 단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살짝 바뀔 뿐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성하고 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교육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이렇게 준비돼 가고 있는데 우린 여기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교육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 정책 변화에 따라 뭐예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출발하고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사실
수학으로 들어와서 왜 그럼 우리 어머님들이 수학에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수학 공부를 하는 형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수학이 대학 갈 때 가장 변별력 있는 과목이고 수학이 좋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가장 변별력 있는 과목인 거예요. 그죠? 그럼 수학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 고등학교나 그 대학교는 수학의 변별력을 가장 높게 쳐줄까요? 수학을 통해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의 역량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고. 근데 어머님 생각할 때는 약간 추상적인 게 있을 거예요. 창의력과 상상력. 그죠?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하는 게 창의력과 사고력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어머님들 주변에 이런 친구는 어떤 회사 갖다 놔도 되게 괜찮을 거야 하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에요? 요즘 그냥 표현하는 말로 센스 있는 친구들. 그죠? 얘는 어디 가도 잘하겠다. 센스 있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니즈를 빨리 캐치하고 그 다음에 일 처리 속도가 빠르고 그죠? 즉 다시 말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일에 효율성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일에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는 사고가 그 친구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되게 논리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전개가 되겠죠. 판단 능력이 빠르겠죠. 이해가시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센스 있는 친구라고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 어머님이 어떠한 직업군과 상관없이 애들의 역량을 키운다고 했을 때는요, 애들이 어떤 역량을 키울 거야 했을 때 어떤 인재 만드시면 돼요? 센스 있는 친구 만드시면 돼요. 사실 편하게 생각하셔서.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효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효율적인 사고라는 것도 습관인 거예요. 어떤 습관이냐? 어떤 과목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사고를 빨리 키울 수 있느냐? 그게 수학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4 때부터 시작해요. 혹은 초6 때부터 시작해요. 고3까지 해야 돼요. 그죠? 몇 시간을 하냐면요. 학원에서 수업 듣는 거 외에 과제하는 시간까지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10시간은 수학을 할 거라고요. 그죠? 사실 주 3시간씩 2번, 2시간씩 3번 이렇게 많이 보내잖아요. 초등학교 때는요. 그렇게 보내지만 과제하는 시간까지 하면 거기에 가끔 특강 하나 들으면 평균적으로 주 10시간은 기본적으로 하죠. 중학교 올라가면 15시간, 20시간은 곧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과제 시간까지 보면. 그러면 평균적 그냥 10시간 생각해 볼게요. 근데 4학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몇 년을 한 거예요? 9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10시간씩 52주예요. 그럼 520시간씩 9년을 한 거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5000시간을 한 거라고요. 그죠? 최소 5000시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어서 수학 공부를 해요. 그럼 5000시간이면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걸요? 1만 시간의 법칙. 그죠? 어떤 한 분야에 파고들어서 1만 시간을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장인이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우리 아이들은요. 5000시간의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효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달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반적 공부하고 들어갈 때 얘는 그냥 암기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해서? 자기가 사고하고 판단해서 얘기해서 피드백해서 다시 고치고. 이해하시죠?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형태의 습관이 형성되는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나한테 들어왔던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가지고 뭐 해볼 수 있나인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이를 만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이해되세요? 그게 뭐의 목적이라고요? 수학 과목의 목적이에요. 근데 효율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효율적인 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머님들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여행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유여행이 있고요. 패키지 여행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패키지 여행을 100번 갔던 사람이 자유여행을 처음 딱 갈 때 나 100번이나 해외 나갔다 왔어. 자유여행 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 아시죠? 왜? 뭐 했으니까? 맹목적으로 남들이 짜준 형태를 그대로 쫓아만 갔으니까. 제가 왜 예를 들었냐면요. 한번 생각 잘 해보시면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패키지 여행을 따라가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죠? 내가 어떤 걸 갖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목적으로 일관적으로 뭘 해요? 초등학생이야? 디딤돌 기본.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응용.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최상위. 4학년 1학기 끝났으니 뭐 해야 돼요? 4학년 2학기. 내가 뭔가 판단하고 내 사고의 역량에 맞춰서 뭔가를 움직여요? 아니면 그냥 일관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남들이 짜놓은 형태 커리 안에 나의 역량은 상관없이 움직여요. 이해하시죠? 그걸 반복적으로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무려 5,000시간을 한다고요. 그런 아이들한테 효율적인 사고해, 자유여행 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접근, 첫 습관이 되게 무섭다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습관을 계속 들렸던 아이한테 고등학교 때도 바뀌어봐. 너 킬러 문제 풀려면 그래야 돼.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언제 바꾸면 제일 좋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바꾸면 제일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어머님들이 그래도 뭘 하는 거예요? 사고력을 시키고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고력만 시키면 돼야 안 돼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요. 책을 끝내는 거는요, 책은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책 안에 있는 문제는요, 도구가 돼야 돼요. 반드시. 무슨 도구? 내 머릿속에 개념을 정리해주던, 내 머릿속에 논리적 사고를 만들어주던, 얘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도구로서의 문제가 돼야지, 도구로서의 교재가 돼야지, 얘가 메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공부시키세요? 교재만 보시잖아요. 사실 딱 우리 아이 학원 갔다 왔어요. 뭐 검사하세요? 교재 쭉 펼치면서 틀린 거 다 고쳐있나 보시고. 그죠? 그럼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엄마가 뭐에 만족하는 줄 알아요. 그럼 걔 뭐 해가는 거예요? 열심히 받아 적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틀렸다라는 거 고치고 가는 거라고요, 그냥. 근데 그 고친 게 내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유를 알아서 고친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죠? 공부해 나간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공부해요? 선생님 저 몇 번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은 그냥 풀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그냥 받아 적어요. 제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야, 너 미술학원 다니냐? 너 고3 미술학원 다녀? 그런 얘기예요. 왜? 애들이 질문하는데요.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와서 자기가 계산을 해봤으면 이게 뭔지 보이는데요. 선생님 저 뭐라고 쓴 거예요? 물어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걔는요? 베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실제 잘하는 아이들도 그렇다고요. 못한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런 디테일한 하나하나를 다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 잘 못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크하는 포인트도 바뀌셔야 된다고요, 사실은. 그런 걸 바꿔서 우리 아이가 오늘 해왔을 때 아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걸 잘 상기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걸 하고 왔을 때 이걸 통해서 뭘 얻게 했으면 좋겠어를 반드시 생각하시고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그럼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뀐 게 아이들한테 뭐가 되면 돼요? 습관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책 검사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초등 어머님들한테는요. 첫 번째는요, 책 검사를 하시고 바로 넘어가는 형태를 하실 거면 차라리 아버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도 질문을 하세요. 그냥 어머님 딱 봤어. 그냥, 근데 보다가 뭐 다 쉽게 알겠다도 많지만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발표시켜보세요. 발표시켰는데 논리적인 인과과정대로 했는데 내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 잘 공부하고 있구나.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럼 서로 대화해보세요. 물어보시고요. 그럼 아이는 어느 순간 막혀있어요. 막혀있는 거를 그냥 처음에는요, 이게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겠죠? 포스트잇으로 부착해서 학교 학원 보내야 되고, 아니면 보통 학원 담임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연락처 다 있잖아요. 카톡이란 얼마나 좋은 메신저가 있어요. 써서 우리 아이 이거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거 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요, 그 학원 선생님은요, 이 친구를요, 확실히 알려서 보내줘요. 그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뭐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사람이 똑같아요. 이 엄마는 되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엄마네? 그럼 뭘 관리하는 거예요? 맞춰서 관리한다고요. 근데 늘 추상적으로 뭐예요? 우리 아이 잘 챙겨주세요. 우리 아이 잘해주세요. 뭘 잘해줘요? 어떤 걸 잘해줘야 돼요? 근데 이 엄마는 항상 책만 보는 엄마야. 그럼 책 꼼꼼히 해서 보내는 거라고요, 그냥. 그게 목적이 뭐가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은 똑같아요. 어른이나 아이나. 뭐가 되는 거예요? 늘 익숙한 거는요, 가장 그 안에 효율성을 찾아요. 그 안에 어떤 목적을 갖고 오지 못한다고요.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문제가 많아지던 심한 문제든 뭐예요?
제 두 번째 부탁이 그거예요. 교재를 하는데 어머님들 항상 결과가 뭐예요? 틀린 거 다 고쳐야 돼요. 우리 애가 선택한 교재니까. 내가 하는 교재니까. 못 끝내면 안 돼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학원들이 뭘 못하는 거예요? 심화로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실제로 아이한테 필요한 문제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교재가 너무 세분화가 돼 있어요. 기본 응용 심화. 이 안에서도 되게 세분화가 돼 있고요. 너무나 단계가 많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안 들려오는데 예전에는요. 제가 설명회를 하면 제일 많이 들렸던 말이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을 했대요. 왜요? 아빠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옛날에 난 책 딱 두 권만 봤으면 됐는데 지금 뭘 이렇게 많이 보면서 더 못한다고. 옛날에는 기본정서, 실력정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요? 기본정석이라는 책이 지금 난이도에서 응용심화 정도 난이도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아이들은요. 보통 선행을 나간다고 하는데 선행 나갈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연상 경험밖에 안 해요. 더 쉬운 교재 들어간다는 거는 뭘 안 하는 거예요? 사고가 필요 없는 공부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공부? 경험의 공부만 하는 거라고요. 이걸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등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중등 과정에 대한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싶어, 흐름 잡고 싶어 라고 하면 한번 다른 책을 읽어보던 아니면 그냥 책 문제 쭉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이런 상관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할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요 선행 나갈 때 그렇게 안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요? 연산만 해요. 3학년 1학기 배웠어요? 그럼 애들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근해 공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얘를 근해 공식 쓰기 전에 다른 걸 뭐 하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판단하는 형태의 개념이 없다고요. 머릿속에. 그냥 2차 방정식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그냥 근해 공식 또는 근각의 관계 떠오르는 거라고요. 이걸로 안 풀려?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냥 해석이란 걸 1도 못하는 아이가 돼 있다고 애들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바뀌려면 어렸을 때 접근해서 아이들이 접근하는 포인트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시험이 다 없어진 거라고요. 늘 시험으로 가다 보니 그죠? 초등학교 때는요. 교과과정 자체가 어때요? 초등학교 때는요. 교과 자체가 절반이 연산이에요. 그죠? 그 다음 초등학교 때 개념을 얘기하셨는데요. 초등학교 때 개념은요.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에 배웠던 개념 물론 초등학교 때 항상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은요. 인과과정이 되게 명확한 학문이에요. 내 머릿속에 인과과정이 안 맞아? 그럼 다시 한번 조사해보세요. 무조건. 아이한테 시켜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오라고 하던 다시 한번 듣게끔 해보시라고요. 아이 머릿속에는요. 항상 이 생각하셔야 돼요. 인과과정이 연결되면 수학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 머릿속, 우리 어머님들 공부할 때 생각해보세요. 인과과정 연결해서 수학 공부하셨어요? 아닐 거예요. 그냥 이건 이 공식이어서 풀어. 머릿속에 그냥 떠올리면. 그래서 어머님들 항상 하시는 게 뭐예요? 학원에 입학 테스트 보고 가는데 뭐 하세요? 공부하고 가세요. 왜? 우선 머리 인식 속에는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험 점수 잘 나와야 좀 더 높은 반 배정되고 높은 반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일 테니까 우리 애가 제대로 배울 수 있다.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학은요. 학원을 옮기거나 어떤 입학 테스트를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아이의 위치를 정확히 체크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기 기억력으로 맞았던 형태의 점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잘못 오판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아이 머릿속에 흐름이 어떻게 잡혀있구나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물론 초등 때 형태의 시험, 초등 때 시험 한번 보고 한번 가서 봐. 나쁘진 않아요. 왜? 흐름적 연결 구조가 적거든요. 어디에 비해서? 중등 과정에 비해서는. 이해하시죠? 무조건 과거의 방식이 나쁘다가 아니고요. 그 안에 효율성을 찾아라가 제가 설명드리는 거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떤 형태의 목적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요. 자, 이 표를 지금 몇 개 완성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형태의 문제를 풀어요. 한 문제를 푸는데 궁극적 가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뭐 얘기 드렸어요? 자유행 얘기 드리면서 효율적인 사고할 수 있는 형태의 습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죠. 그 사고를 만들기의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의 문제를 봤을 때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개념들로 풀면 되겠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개념의 개수는요. 이 개념의 개수 혹은
이 개념들의 난이도가 이 문제의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단계를 결정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개념들도 개념마다 쉬운 개념들이 있고요. 그 개념들이 융합돼 갖고 더 어려운 개념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이냐, 기본 응용이냐, 응용이냐, 응용 심하냐, 심하냐. 경시문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5단계를 나눈다고 쳐도 지금 일반 시중 나와 있는 교재 난이도들이니까 이 5개의 난이도를 잘 살펴보시면요. 내가 1학년 1학기 때 배워야 할 개념이 7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개 중에 이 4개는 기초적인 개념들인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융합돼서 그 다음 개념들 만드는 게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 갖고 푸는 형태의 문제야? 이 개념 하나 갖고 푸는 문제야?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예요? 응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 2개 갖고 푸는 문제가 됐어? 혹은 이런 개념 2개 갖고 푸는 문제가 됐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심화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다 알아야 할 개념들인 것 뿐이에요. 근데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한 문제가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개념들이 이거였구나 알면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형성돼요? 머릿속에 개념들의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잡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잡혀져야, 즉 다시 말하면 기본이나 심화나 개념들에 대한 구조는 배울 건 다 똑같다고요. 근데 기본 교재에는요, 뭐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융합된 형태 좀 더 어려운 개념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별로 없다고요. 그런 융합된 개념들이 좀 더 많이 나열돼서 푸는 문제가 없다고요. 뭘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개념들을 제대로 적용하는 과정이나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기회가 없다고요. 교재들 자체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정석부터 출발해야 하면 그래도 기본 개념들 몇 개로 융합해서 찾아가는 거나 응용 개념 형태가 섞여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얘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정확히 알다 보니까 연결고리를 찾아갈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공부도 안 하지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공부를 한다면 얘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고가 형성되지 않는다고요. 왜? 개념 한 가지 갖고 푸는 문제가 그냥 뭐예요? 그냥 너무 쉬운 개념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암기로 푸는 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기억했던 것도 쓰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런 형태의 교재만 반복해서 내가 고등과정까지 나갔어 한들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사고가 형성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전혀. 뭐만 있는 거예요? 기억만 있다고요. 내가 봤던 기억만. 그 기억은 어떻게 돼요? 연결고리가 안 잡히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까먹고 잊고 다시 봐야 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 내 머릿속에 연결구조는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구조적으로. 이해하시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걸 반드시 잡아주셔야만 우리 아이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뀌는 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하셨던 포인트는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이 교재가 끝났어. 그럼 그 다음 교재 어떤 교재를 들어가야 우리 아이가 머릿속에 이 학년에 대한 개념들이 제대로 잡힐까를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세요? 학원에서 어떤 반들은요. 물론 그런 걸 감안해서 만든 형태지만 우리 아이를 위한 형태의 선택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거 끝났을 때 일반적으로 이거 하니까. 그거 나갔을 때 큰 탈이 없으니까예요. 근데 우리 애가 사고가 되게 뛰어났던 친구예요. 이해하시죠? 사고가 너무 뛰어난 친구고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좋았던 친구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나가야 되겠어요? 기본 끝났으니까 기본 능력 나가요? 아니라고요. 그런 친구는 바로 심화 나가도 된다고요. 그냥.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논리적으로 파고들고 책 읽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예요. 만약에 어렸을 때 사고력도 있고 창의 사고 쪽을 되게 좋아해요. 그럼 이 친구는 기본 교재 좀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개념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개념을 주고요. 그거 끝나면 그냥 단계 개통 형태로 바로 심화 문제를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 아이들은요. 이해하시죠? 즉 아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 아이에 맞는 형태 학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강 설계나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학년 1학기 나가. 근데 우리 아이는 사고가 되게 잘 돼 있는 친구야. 그럼 이 친구는 특강을 뭘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반 애들 1학년 1학기 문제풀이 한대요. 이거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그럼 얘 친구는 1학 1학 개념 나갔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심한 문제를 주고 그거 한번 트레이닝 학교에 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아는 거로부터 출발하는 형태의 전략 짜는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은 특강 짜실 때 뭐 하세요? 기본 했으니까 문제풀이 한번 해야지. 그럼 다들 학원에서 문제풀이 개설했습니다면 아 그렇구나. 그냥 듣는다고요 그냥. 즉 우리 아이가 훨씬 더 이 시간에 효과적인 형태의 결과치를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시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물론 그 문제풀이는 전 이거예요. 개념을 한번 들었는데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이해하시죠?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게 필요하고 우리 아이는 기초가 약간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돼. 라고 하면 그때 필요한 게 문제풀일까요? 그것도 그때 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 2학년 1학기를 나가는데 2학년 1학기 개념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어디부터 연결이 안 돼? 얘는 1학년 1학기 개념 모르고 있던 거야. 그럼 얘한테 필요한 특강은 뭐예요? 1학년 1학기를 듣게 하셔야 된다고요. 정규 수업 2학년 1학기 나가고 있으면 얘는 이거를 입안을 치고 올라가고 얘가 수학적 어떤 사고나 이런 키워주려면 1학년 1학기를 들어가는데 1학년 1학기를 쉬운 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쉬운 건 또 기억도 있었으니까 1학년 1학기에 좀 더 어려운 심화 교재를 들어가 주시라고요.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를 하는데 2학년 올라가래요. 근데 대부분 학원에서 어때요? 지난 거 안 해요. 왜? 엄마가 싫어하거든요. 이해하시죠? 근데 얘는 중학교 우선 보세요. 개념은 연결돼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개념은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어떤 연결고리예요? 제가 아까 쓰려고 따가 말했던 부분이 뭐냐면 초등 때는 사실상 괜찮아요. 문제집 더 안 풀어도 돼요. 왜? 초등 때는요 개념이 연결고리가 구체화가 돼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들으면 아 이런 거구나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부족한 거 그냥 그때그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초등 때는 저는 오히려 그런 추천을 많이 드려요. 책만 읽히시고요. 사고력 많이 하시고요. 연산 효율성 있게만 시키세요. 그냥 우리 엄마가 그걸 관리할 수 있으면 학원 굳이 안 보내도 된다고요. 요 중에 필요한 거 내가 못하는 것만 학원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가지 연산 시키실 때는요 이건 똑같아요. 뒷단 똑같은데 반복적으로 학습지나 뭐 기타 소개나 이런 걸 통해서 5,000문제, 10,000문제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같은 유형에 대한 거, 그죠?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도움이 안 되느냐? 실제 수학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을 갖고 우선 이해하는 게 1번이라고 했죠. 이 이해했으면 이 개념을 갖고 이 문제가 통해서 나오는 조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수학은요, 요즘 수학은요, 더럽게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페이크가 없다고요. 이 문제 4개 개념 풀어야 되면 4개 개념 다 써야만 이 문제가 정확히 풀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라도 정확하게 모르면 문제를 정확하게 안 푼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문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도구가 돼야 된다. 즉 하나의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명확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반드시 지켜나가시면 많은 문제 풀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럼 이런 형태로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 조건을 갖고 뭘 만드는 거냐면요. 이 조건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형태의 식을 설계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자유여행을 다시 돌아올게요. 자유여행은 내가 알았던 인터넷 찾았던 배경식들이나 지난번 갔던 경험들이 쌓였던 거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스케줄링을 짜서 가장 좋은 형태의 계획을 설계하는 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식을 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 식을 만들고 나면요.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단순히 등식의 성질 또는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너무 간단하게 뭐만 하는 거예요? 연산만 하는 거예요. 즉 일반적 수학을 보실 때 요게 80%라 보셔야 돼요. 얘는 20%예요. 안 하진 않죠. 연산 이거 다 짤 줄 아는데 연산 실수하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틀리고 나면 어쨌든 어머님들은 같은 점수라도 비교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고 점수 비교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모든 부분도. 중학교 가셔도요. 같은 80점이 아니에요. 개념이 잡혀있지만 연산 실수에서 80점이 있고요. 이해하시죠? 개념이 없어서 그냥 문제를 외워서 80점도 있다고요. 그걸 정확히 보셔야 그 아이의 플랜을 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대부분 어떡하세요? 그러니까 80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요. 사실
첫 선택이 되게 어렵지만요. 선택을 잘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는 시행착오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첫 습관만 잘 잡으시면요. 이 아이는 사실 잘하는 애들일수록 태도까지만 잘 형성해 놓잖아요. 그럼 가르치기가 제일 쉬워요. 선생님 할 역할이 별로 없어요. 뭐만 해주면 돼요? 코멘트만 달아주면 돼요. 그냥 어긋나는 건 딱딱 잡아주면요. 애는 이제 그걸 알아서 그대로 가요. 그럼 계속 그냥 무조건 쌓아자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요. 그걸 만드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은요. 반드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얘가 뭐 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개념을 가지고 조건들 나온 것 같고 식을 설계하는데 이 식 설계하는 과정은 다양하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추가됨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추가된 거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가장 효율적인 식을 설계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학교 때까지 못 느끼세요. 언제 가면 느끼세요? 고등학교 가면 느끼세요. 요즘 목공학 카페도 그런 얘기 많이 올라올걸요? 목동 지역 중학교 평균은 90점대인데, 뭐 80점대인데, 목동 지역 중학교 90점 맞았던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60점 되는 불편한 진실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실제 평균은요, 80점대인데, 78점에서 한 85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중학교 평균은요. 고등학교 평균 몇 점이에요? 45점에서 55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마치 몇 점처럼 나와요. 70점, 78점, 81점. 한가랑고 평균 딱 봤더니 야 79점이야. 이 목적이 뭔지, 이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50%가 수행이거든요. 한가라면 수행 100%, 100점. 애들 웬만하면 다 만점 주거든요. 그럼 그거 50점. 이 학교 시험 몇 점? 50점 나온 거 절반에서 25점. 해서 75점, 79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냥.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 평균은요, 필기에 대한 시험 평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점에서 55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항상 그래요. 아시죠? 근데 거기에서 쉬운 학교, 제가 말씀드린 전체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학교, 쉬운 학교 섞여 있으니까. 쉬운 학교는 거기서 좀 더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일반적 전체 학교 평균은 요 안에 거의 포진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1등급과 2등급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1등급과 2등급 차이는 고등학교 때 내신이에요. 모의고사는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목동 지역이기 때문에. 내신의 1등급, 2등급 차이는 딱 하나예요.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예요, 그냥. 아시겠죠? 근데 주어진 시간에 다 푼다는 얘기는 얘가 문제를 접근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식 설계가 너무 효율적이야, 이거 하나. 얘는 주구장창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예측해서 다 풀어봤어, 이거.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어, 이거예요. 근데 얘는요, 로또예요. 후자는요. 자기가 안 풀어봤던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얘는 어디까지 문제가 끼쳐요? 수능 볼 때 킬러 문제에도 영향을 끼쳐요. 즉 얘는 어떤 형태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에 쏟아부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죠? 패키지 여행 끝판왕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고1 때까지 습관이 이렇게 형성되는 잘 안 바뀌어요. 1년 한다고 바뀔 것 같아요? 바뀌는 애는 50%밖에 안 나와요. 많아요. 정말 그것도 악착같이 해야 잘 안 바뀐다고요. 제가 말하는 50%는요, 정말 그 1, 2등급에서 정말 간절한 애들이 50%밖에 안 바뀐다고요. 그렇게 잘한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왜? 습관적 특히 여학생들은요, 시험 기간 되면 다시 돌아가요. 왜? 그게 나한테 익숙하고 그게 불안하지 않으니까. 자유여행 생각해보세요. 자유여행 막 짰다가 괜히 불안하니까 뭐 다시 가요. 패키지 가잖아요. 똑같다고요. 아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수학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5,000시간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주어진 걸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식 설계하는 과정이 반복돼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 20%지만 어쨌든 얘가 빠르면 20%에 대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수학 문제는요, 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정 몇몇 단어를 빼고는요, 연산이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빨라 해봤자 빨라지는 건 예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이 2배 빠르다 해서 문제를 2배 빨리 푸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문제를 외웠을 땐 그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풀 때는 어차피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 다음 연산은 많거나 복잡하지 않다고요. 연산이 2배 빠르다고 해도 실제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체감을 줄 수 있는 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 연산도 어쨌든
초등 때는 비중이 아주 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 때 고등 때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연산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연산도 매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처음에. 근데 제가 한번 이거 던져봐 드릴게요. 제가 최근 기사 포스트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96 곱하기 25 해보세요 라는 형태를 제가 던졌을 때 우리 어머니들 머릿속에 쌓아가서 저 답을 찾는 과정들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세로셈을 하세요. 그죠? 세로셈 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세로셈은 뭐예요? 내가 머릿속에 익혔던 기억했던 구구단을 블럭 맞추듯이 해서 덧셈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얘는요 시간 계산의 한계가 효과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한계가 효과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어느 순간 올라가고 나면 어느 순간 빨라지고 나면 그 이상은 그냥 정체라고요. 근데 우리는 연산을 초등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고3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그런 연산이 효과적이고 빨라지고 얘의 머리에 긍정적인 영향 좋은 습관을 길러줄 수 있게 하려면 애들은 이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즉 이런 형태의 연산으로 지금 학습지나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세로셈 돼 있잖아요. 이 형태를 할 때 이거를 만문제 풀지 마시고요. 연산도 사실 뭐가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연산의 개념을 갖고 아이들이 효과적 푸는 형태의 방법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얘를 만문제가 아니라 5분 1만 풀려보세요. 지금 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을 판단하고 우리 아이가 하는 형태의 목적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예요? 어머니들이 반드시 보셔서 이 아이가 이걸 통해서 뭘 얻을까 반드시 보시라고 했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연산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시죠? 당연하실 거예요. 왜? 누가 봐도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이걸 하는데 우리 아이 머리가 사고가 극단 좀 빨라진다?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참 재미없겠다 생각 들겠죠. 하지만 어머니들 무슨 생각해요? 이걸 해야 주어진 시간에 푸는 연습도 하고 정확성과 속도가 잡힐 거야 하고 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연산을 해야 정확성과 속도가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성과 속도가 잡으려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형태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아이들이 뭘 키워야 된다고 했어요. 목적은 하나의 역량을 만들어서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연산의 목적은 반드시 뭘 만드는 거예요? 얘를 만드셔야 돼요. 얘를 만들어야 뭐가 키워지는 거예요? 정확성과 속도가 커요. 그게 뭐예요? 집중력이에요. 아시겠죠? 집중력을 키워주는 좋은 도구가 연산인 거예요. 단기 집중력과 단기 집중력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연산을 통해서. 아시겠죠? 자, 근데 그 연산을 만들 때도 집중력을 키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떤 효율적인 집중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형태의 집중력을 키우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필요한 게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산할 때도 우리 연산의 개념 배웠거든요. 무슨 개념 배웠어요? 덧셈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 일반 분배 법칙까지. 근데 우리가 연산할 때 써먹어 봤어요? 안 써봤어요? 들어는 본 적 있지만 써먹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걔를 한번 반영해보면 제가 문제만 이게 수학에 되게 재밌는 게요. 문제를 던지는 즉 수학은요. 특히 수학의 사고력은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고력은 절대적으로 교재나 컨텐츠가 중요하지 않아요. 컨텐츠는 다 고만고만해요. 비슷한 사람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사실은요. 1031 저자는 팩토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능률에 나오는 것도 똑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기획 설계를요. 거기서 다 돌아요. 웬만한 것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수학은 그러니까 사고력은 철저히 선생님의 역량이에요. 선생님의 그릇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사고 만드시는 거는요. 아시겠죠? 아이들의 사고는 정말 극대 무궁무진하게 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 공부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얘를 하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바꿀 때 야, 이 문제 푸는데 너 3가지 방법 풀어봐.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죠. 애들 무조건 3가지 방법에서 3가지 방법 또 따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다른 방법 뭐가 있냐면 찾아봐. 던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하세요? 자, 처음에 이걸 풀어봐 했을 때 어머님들 한번 빙의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 풀 때는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어떤 큰 사고예요? 기억에서 끄집어내요. 기억에서 끄집어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바꿨어요. 96 곱하기 25를 하는데 3가지 방법 이상 풀어봐 라고 던졌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뭘 하세요? 기억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즉,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은 아이들이 특히 사고력을 키워준다 하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생각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생각의 길을 잘 설계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교재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재는 아주 쓰레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 교재 어떻게 가르치세요? 보세요. 하나만 나한테 설명해 봐 주세요. 하세요. 아니면 하나는 이 선생님 준비한 거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거 쭉 보다가 그럼 궁금한 거 하나 더 물어보세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 두 가지 딱 체크한 다음에 아, 내가 이 선생님이 이렇게 배웠을 때 뭔가 하는 것 같아 하시면 우선 등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걸 제대로 배웠나 체크해 보세요. 그게 습관화가 돼 있으면 계속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패 안 하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 내가 사고력 몇 년 시켰는데 이게 뭐야 이러신다고요. 근데 그 사고력이 어머님들은 어떻게 연결하시냐면요. 사고력이 잘 돼 있으면 심화를 잘해 생각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걸 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수학으로 시행착오하지 않고요. 정말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우리 아이가 경쟁력 있는 아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는 물론 제가 어머님들 시험 보시고 나서 저한테 컨설팅 요청하시면 제가 상담해드려요. 근데 제가 상담해드린 기본 조건은 개념에 대해서 좀 해드리기 때문에 아이랑 1대1 컨설팅은요. 아이랑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 이상 안 하면 상담을 안 해줘요. 잘. 어머님하고 상담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면요. 늘 어머님은 내가 시켰던 걸 갖고 얘기하세요. 현재 아이의 상태를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 컨설팅은 우리 둘은 우리 어머님이 저랑 상담하잖아요. 서로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의 위치는 어딘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컨설팅을 안 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되는 엄마들은 제가 오라고 해요. 풀었던 교재 갖고 오셔도 되고 테스트 보셔서 하면 제가 아이랑 한 40분에서 1시간 얘기해요. 그리고 아이한테 뭐가 잘못된 부분이고 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너 이거 잘하니까 이런 거 더 하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컨설팅이에요. 학습 컨설팅.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은 아까 그 대상이 별로 없으세요. 초등이다 보니까. 그래서 짜실 때 제가 어쨌든 짜는 건 짜드릴 수 있어요.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짜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컨설팅은 못 해드려도. 근데 짤 때 그 짜는 형태의 판단의 기준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요. 오늘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어쨌든 이건 뭐예요? 겨울방학 효과적 보내기 위한 전략 설명회잖아요. 어쨌든 어머니들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추천받은 시간표의 목적성을 뚜렷하게 파악하고 이거를 시켜 말아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이. 그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끌려다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우리 아이의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솔직히 다른 부분이 별로 막 이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님이 올바른 형태의 수학적 가치관이 형성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왜? 어차피 모든 구매의 주체는 누구세요? 우리 어머님들이시잖아요. 구매의 주체가 잘 알아야죠. 뭘 선택하는 게 옳은 건지. 그죠? 그래서 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를 3가지 이상 풀어봐 하면 애들이 머릿속에 한번 풀어가는 과정 생각해 보시면 떠올릴 거예요. 뭘 떠올려요? 어떤 걸 떠올려요? 이 문제 어떻게 해? 3가지만 풀지? 뭐가 있지? 이것저것 고민을 하겠죠. 근데 고민하는 가운데 애들이 들었던 것 중에 보충수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뭐가 가능해요? 할푼일 때 사실 배우긴 해요. 5는 2를 만나면 10이 되고 25는 4를 만나면 100이 되고 125는 8을 만나면 1000이 되고 배웠던 경험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수학은 그런 형태들이 조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맹목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해하시죠? 근데 이 다양한 접근은 뭐의 기준이 돼야 돼요? 확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이거 배웠어요. 이 배운 게 그 다음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뭘 판단한 거예요? 25는 누구를 만나면, 사라는 애를 만나면 연산하기 되게 쉬워지겠네. 그걸 파악하는, 즉 내 머릿속에 있는 배경식 중 한 가지를 통해서 그걸 파악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무슨 문제로 바뀌어요? 정말 포포즈 같은 거 있죠? 1, 2, 3, 4 해놓고 10 만들어봐. 사칙연산 기호 써서 사고력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왜? 못 끄는 문제로 바뀌는 거니까. 4를 어떻게 끄집어낼 건데를 판단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4를 끄집어내는 방법을 생각해보니 이제부터는 좀 뭔가 보이실 거예요. 아, 100 빼기 4 곱하기 25해도 되겠구나. 혹은 24 곱하기 4 곱하기 25해도 되겠구나. 그죠? 혹은 96 곱하기 100 나누기 4해도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는데 효율적인 사고다 해서 90 더하기 6 곱하기 25예요. 걔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건 효율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이 과정 넘어갔는데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뭘 얻고 있어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들었을 때 얻은 거는요, 우리 애들도 얻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 입장도 한번 뭘 얻을까 고민해 보세요. 근데 내가 이걸 뭘 얻었을 때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얻었는데 우리 아이는 그거 알고 있을까도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우리 아이가 해야 될 단계를 결정해 준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 뭐예요? 100 곱하기 25니까 2500 빼기 100 뭐예요? 분배 법칙이죠. 얘는 뭐예요? 24 곱하기 4 곱하기 25부터 하면 24 곱하기 100이니까 2400. 얘는 뭐예요?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죠. 얘는 뭐예요? 물론 아이들이 뭐부터 알아야 돼요? 나눗셈은 곱하기 4분의 1이야. 그러므로 곱하기 곱하기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서로 교환해도 상관없어. 96 나누기 4 곱하기 100으로 가면 되겠죠. 24 곱하기 100이라서 2400이야. 얘는 뭐예요? 교환 법칙이죠. 다시 말하면 개념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찾아가는 형태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산을 100분 뭐 예를 들어 10시간을 할 거예요. 10시간 하는데 그냥 이런 형태로 10시간 한 아이 와요. 이거 하나 때문에 10분, 20분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몇 시간을 한다고 칠게요. 10시간도 아니고 5시간만 한다고 칠게요. 어떤 아이가 얻을 게 많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얘 이렇게 해서 같은 형태 연산 10시간 한 아이보다 이거 제대로 배우고 2시간 한 아이가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요.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본인이 하면서 본인의 사고가 바뀌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암산이 돼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딴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느냐면 개념은요,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어디부터? 구체화의 시작인 중1부터는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당장은 아까 저런 역량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등과정 들어가실 때부터는요, 반드시 중1부터 개념은 구체화 과정을 통해서 연결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인과 과정이 무조건 연결돼야 된다고요. 이유를 설명드리면 1학기는 크게 대수 파트고 2학기는 기하 파트예요. 물론 2학기의 4분의 1은 확률 및 통계예요. 경우의 수 나오고 도수분표도 나오고 산포도 나오고 그죠? 근데 선행하실 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초등 경시를 하시면 당연히 얘는 해야죠. 경우의 수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일반적 대수랑 기하 관점으로만 좀 볼게요. 보시면 대수는 크게 4개로 이루어졌다고요. 첫 번째 우리는 수를 항상 배워요. 그 다음 시계 계산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고 그 다음 함수를 배워요. 요 4가지의 계통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계통식 학습이라는 게 사실 기하는 거의 도형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 나오고요. 요 4가지를 나눠서 보통 계통식 학습이야 라는 얘기를 해요. 혹시 지금 나눠드린 자료표에 그거 혹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뒤로 좀 한 두세 페이지만 넘겨봐 주세요. 바뀌어 있죠? 거기 보시면 계통으로 나와 있고, 그죠? 그 두 가지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써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요. 제가 한번 설명한 걸 들으시고 나서 그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의 수에서는 뭘 배워요? 1학년 때는 자연수를 디테일하게 배워요. 정수와 자연수를 배우는 거고요. 2학년 때는 유리수를 배우면서 정수를 다시 또 배워요. 3학년 때는 무리수를 배워요. 무리수와 유리수를 배워요. 즉 중학교 때 배웠던 형태의 수의 체계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배우는 거예요?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무리수까지 배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배운 거예요? 실수 체계까지 배운 거라고요. 그죠? 근데 생각 잘 해보시면 고1 과정 단원을 살짝 살펴볼게요. 고1 과정에 그냥
보통 초등학교 때 선행할 때 정석 많이 쓰니까 뭐 다른 책도 마찬가지인데 정석은 5단원이 단원명이 뭐냐면 실수체계예요. 실수체계에서 뭐가 나와요? 얘네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 6단원 단원명이 뭐냐면요. 복소수예요. 허수를 처음 배우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고1 과정의 수학 상이 그냥 실질적으로 보시면 중등 과정의 총정리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1 과정부터의 모든 개념들은요. 초등 과정 때의 개념들은 뭐가 됐는데 그냥 하나의 배경 지식처럼 쌓여 있으면 되는 거고요. 중1부터의 모든 개념들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개념들끼리 연결 구조가 생기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이? 내가 이걸 공부하고 이걸 알으려고 하는데 이거의 개념이 여기부터 파생됐어요. 근데 얘를 외웠어요. 이걸 외운 애가 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 외웠다는 얘를 외우는 거예요. 그 첫 단추가 어디라고요? 그 첫 단추가 중1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1 개념부터는요. 앞으로 공부시킬 때 반드시 개념이 연결되게끔 가르치셔야 돼요. 무조건. 개념의 인과과정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인과과정이 확실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잠깐 돌아와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 애들. 지금 우리 아이들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때도 나와요. 야, 이등변사각형의 정의가 뭐야? 성질이 뭐야? 이건 어려운 질문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 물어보세요. 이등변사각형 두미각 왜 같니? 물어보세요. 5학년 과정에 나오니까. 이등변사각형 두미각 왜 같니? 물어보면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이등변사각형이니까.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얘는 개념의 인과과정이 형성돼 있는 아이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얘는 문제 풀 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두미각 왜 같아? 물어봤는데 초등학교 때 추상적으로 나와요. 이등변사각형은 선대칭 도형이야. 대칭축에 따라 나눠진 두 개의 삼각형이 겹쳤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니까 포개어졌잖아. 그게 같지. 이게 사실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 과정이 어딜 만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첫 기하 파트인 1단원인 작도를 만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질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2학년의 첫 단원인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이에요. 요게 외심의 첫 번째 성질로 연결돼요. 제일 특목고 자사고의 면접 문제 좋아하는. 그리고 얘가 중3 때 삼각비랑 만나잖아요. 요 두 개의 개념이 어디로 연결돼요? 고2 때 전체 딱 3개밖에 안 배우는데 그 중에 가운데 라인 삼각함수 배울 때 사인 법칙 나오는 게 요 개념 갖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중에 앞단에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얘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외워야 된다고요. 그냥 공식만 외우는 거예요. 근데 공식을 외우면 내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어떤 걸로 출발해서 어떻게 파생돼서 확장됐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에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우리 어머님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걸요? 기하 파트 문제를 푸는데 나는 주어진 형태의 각이나 길이나 이걸 다 써보고 끙끙대고 푸는데 안 보여. 안 풀려.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선 하나 딱 걷더니 문제가 되게 쉽게 풀려. 그래서 답은 해결했지만 사실 나는 그 선을 왜 긋는지는 몰라요. 그냥 답 찾는 목적으로만 그렇게 그면 되는구나 알아요. 근데 그게 다른 문제 확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뭐의 부재예요? 개념의 부재예요. 아시겠죠? 인과과정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면 그런 부분이 안 생깁니다. 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한 직선 밖에 한 점에 대해서 평행선 작도법이 있어요. 자, 그럼 1번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일반 교과에 나오는 거예요. 2미 3분 긋고 이 점을 지나는 평행선 작도하는 방법이에요. 2번 여기서 콤파스 돌리고 3번 여기서 똑같이 돌려주고 4번 여기서 콤파스 돌려 잡아주고 5번 잡은 다음에 이 만나는 점 얘를 연결해 얘하고 얘는 평행이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요. 우리 어머님들은 고개 딱 끄덕이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본 적 있어요 그냥. 근데 우리 수업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다음 작도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런 거 물어봤다고요. 근데 그게 아이들 수학에 뭐가 중요해요? 아무 중요도가 없어요. 이걸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땐 시키는 걸 잘했으면 되니까 그냥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걸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들한테 어떠한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한테 재미있게 뭘 물어보면 되는 줄 아세요? 왜 평행이니 물어봐요. 평행 작도했으니까. 그럼 애들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은 대답해요. 동의가 크기 같아서 평행입니다. 얘기해요. 근데 또 한마디 물어봐요. 왜 동의가 크기 같니?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중에 7, 80%, 8, 90% 뭐라 대답하는 줄 아세요? 평행이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왜 평행이니? 동의가 크기 같아서요. 왜 동의가 크기 같니? 평행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이들이 쌓고 있는 형태의 개념이 현실이라고요. 지금요. 즉 문제 풀 때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기억했던 것만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줄 아세요? 수학은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과과정이 명확해야 돼요. 수학은 모든 과목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구조가 잡혀있어요. 얘기 드렸잖아요. 얘 작도법 배우기 전에 이 기본 도형 및 작도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작도가 뭔지 아세요? 동일한 크기 각 작도해봐예요. 이 각 주어지고요. 너 콤파스랑 눈곱는 사이에서 이거 작도해봐예요. 그럼 1번 임의의 성분 긋는다. 2번 여기서 콤파스 돌린다. 3번 여기서 콤파스 똑같이 돌려준다. 4번 여기서 콤파스 자꾸 돌려주고 5번 잡아 돌리고 6번 연결한다. 그러면 얘랑 얘는 각이 같아요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근데 얘랑 어떤 연결 구조가 있는지 보이세요? 얘랑 얘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이세요? 우리 어머님들도 이거 배우셨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얘랑 얘의 상관관계를 모르고 넘어간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동일한 크기의 각 작도법을 이 동일직선상에 한 것뿐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이 작도를 위치를 바꿔서 처음에 임의의 선 걷는다를 그냥 임의의 선을 2점 지나는 거 긋고 나서 그 다음 똑같은 행동을 해준 거예요.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한 직선상에 동일한 크기 각을 작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선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니까? 동일한 크기 같으면 평행이니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얘에서 나오는 이 동일한 크기 왜 같아? 물어보는 건 누구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현실이에요? 기하를 하는데 맨 처음부터 저도 접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 쌓아가고 개념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개념이 쌓이지 않으니까 모든 공부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유형을 익히는 거라고요. 애들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자, 이 문제 어떤 개념 갖고 푸는 거도 안 하고요. 그냥 이 문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식을 이미 알려줘요. 그 어머님들 정석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앞에 뭔가 내용 설명 열심히 해줬지만 그거 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냥 그럭저럭, 그죠? 뭐 그런 거 들은 것 같아. 근데 뭐 해줘요? 그럼 이 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예제 풀어줄게. 예제 풀어줬어요. 너네 이제 이 예는 확인하기 위해 예제 풀어봐야겠어요. 뭐예요?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앞에 배웠던 거 어떻게 활용해서 푸는 거를 고민해서 풀어요? 아니면 위에 예제 문제를 유형이 똑같으니까 그냥 풀었던 방식에 대입해서 풀어요? 이해하시죠? 그냥 이 도구를 그냥 쓰는 거예요. 앞에 배웠던 도구를. 근데 그 배웠던 도구를 내가 왜 이 도구가 나온지를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술만 익혀 쓰는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어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하고 연결해서 그게 바뀌어야만 근데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개념인 거예요. 즉 모든 수학적 개념은요.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연결됩니다. 그걸 모르면 그 모르는 이유가 앞단에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특강 선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학년 1학기에서 뭔가 몰라.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키워야 돼. 뭘 키워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뿌리 찾아가는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1학년 1학기겠죠. 왜? 개통식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 키워야 돼요? 연결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형태의 사고도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내려갈 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더 어려운 규제를 들어가라고요. 왜? 후행하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이미 4바퀴는 돌렸는데. 근데 해야 돼요, 그래도. 근데 이거 할 때만큼 뭐 하라고요? 그래도 사고를 키울 수 있게끔 우리 아이 레벨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시키라고 했대는요. 새로 배우는 선행에서 그걸 못하니까. 이해하시죠? 그런 거를 잘 조합하시면 아이가 공부하는 게 되게 알차진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 설명들을 쭉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현재 위치를 체크하셔서 그거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디까지 나갔어가 아닌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뭐가 약하고 뭔 잘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메꿔서 어떤 아이 만들 거야를 목적을 단기적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에 필요한 형태, 어떤 교재로 어떻게 수업해서 채워줄까를 반드시 정하시고 출발하시라고요. 그럼 실패 안 하신다고요. 절대로. 제가 오늘 어머님들한테 이 배경들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목적 그대로예요. 오늘 설명의 목적이 뭐예요? 겨울학기를 되게 알차게 특강 설계할 수 있는 형태잖아요. 제가 설계해드리는 것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어머님들이 제가 시험 봤어요. 시험 보시고 하시면 제가 이거 듣는 게 좋아요는 상담해 드릴 거예요. 애들 컨설팅은 안 하더라도요. 아시겠죠? 그건 해드릴 거라고요. 근데 애들하고 컨설팅 하는 거는 그거 오랜 시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시험 봤을 때 얘 뭐뭐 듣는 거 좋아요. 5분이면 충분해요. 이유 설명하는 것도 오늘 들었던 이유가 있으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런 거 맞춰 짜드리는 건 금방 해드려요. 컨설팅만 안 하는 거지 그건 해드릴 거예요. 그냥 원장님한테 제 시간표 추천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해드릴 거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선행을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2학년 이렇게 배우면요. 또다시 테스트 보러 오세요. 재원생이 아니더라도.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건 있어요. 재원생이 되면 지금 그 아까 보셨던 거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봐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연결돼야 될 형태의 개념들을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테스트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공부하고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아까 그 파일 보시면 돼요. 색깔 입학 테스트라고 했던 파일 있죠. 그 파일 보시면 색깔 있는 파일하고 검은색 파일은 달라요. 색깔 있는 파일은 입학 테스트예요. 그냥 검은색 파일은요. 첫 화면은 개념이고요. 1단계 그 검은색 파일의 1단계가 입학 테스트예요. 다. 입학 테스트는 저는 그래요. 애들이 암기해서 뭔가 보는 거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입학 테스트는 네가 제대로 읽고 네가 아는 거면 써봐 해서 밑에 보기에서 채워넣게끔 다 해놨어요. 즉 애들이 그러니까 시험 보러 오는 게 아니고요. 내 머릿속에 총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고요. 배운 범위에 대해서.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중1부터 고1까지만요. 왜? 중1부터 고1까지가 수학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개념들을 가지고 고2, 고3도 해석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이해하셨죠? 초등과정은 추상적 과정이다 보니까 그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초등과정 테스트는 일반 기본 심화 테스트 똑같아요. 근데 중1부터는 바뀌어야 돼요. 개념들이. 개념을 아주 구체화시켜야 돼요. 직접 써보면서 하나하나. 그래서 1단계 테스트, 입학 테스트 보시면 다 어때요? 조건에서 찾게끔 돼 있어요. 그냥 읽어보면서 공부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심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 개념을 앞에 내가 채웠던 개념을 갖고 푸는 문제가 심화 문제예요. 무슨 얘기예요? 개념 공부했지? 너 이게 얼마큼 잘 써먹는지 체크해보자예요. 그냥 심화 문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저히 아이의 역량을 체크하는 입학 테스트지 내가 어디까지 몇 번 반복해서 풀어서 나왔던 형태 입학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이 끝나거나 중간에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되실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고요. 검은색 파일 있으신 분 검은색 파일 보시면요. 걔는 1단계가 예를 들어 1단계죠. 심화 문제는 계속 분기별로 바뀌어요. 근데 검은색 파일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는요. 조건만 빠져요. 즉 자기가 알아야 쓰는 거예요. 3단계는 그 블랭크가 더 늘어나요. 2배 이상. 4단계는요. 완전 서술이에요. 이거 4단계까지만 제대로 끝내놓잖아요. 그럼 특목고 자사고 면접 대비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발표 연습만 하셔도 된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조를. 그래서 적어도 일반적인 아이들이 중1이 들어왔을 때 이 4단계까지 통과하고 끝내는 형태의 기간을 우리는 길어도 2년 내에 다 끝내겠다예요. 이 목적이. 중1부터 고1까지에 대한 전체의 개념들 정리하고 이 단계 통과하는 것까지. 근데 이 단계 통과하려면 심화까지 돼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트랙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2년으로 끝내겠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개념을 알고 문제를 접근하고 필요한 형태 사고를 제대로 채우면 불필요한 시간들을 다 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문제풀이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뭘 하고 나서. 개념을 정확히 알고 나서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위에 반들은 그런 푸색이 없고요. 밑에 반들, 중1 교과 나가는 애들부터 있죠. 그 애들은요. 뭐가 있냐면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요. 피드백 시스템에서 뭘 하냐면 실제 보통 개념 수업 설명하고 나면 문제 풀어봐 이게 많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의 시간의 절반이 우리가 80분 기준을 보면 80분을 한다고 쳤을 때 그 절반인 40분은 뭘 하느냐?
내가 수업 시간 들었죠? 내가 알고 있는 걸 써보게끔 해요. 알고 있는 거 써보게끔 해서 알고 있는 거 써보게끔 하는 게 개념 인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 내가 오늘 배웠던 단원에서 필요한 주제에 대한 거를 우리가 목차를 만들어줘요. 그 목차에 대한 걸 직접 써봐. 너 얼만큼 쓰는지. 그리고 너 오늘 교재 다시 꺼내봐. 그 교재 꺼내서 네가 썼던 거랑 교재 써서 다시 해서 비교해봐. 이게 개념 인지예요. 그게 1단계예요. 피드백 시스템에. 그럼 개념 인지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 인지된 거를 확인 테스트를 봐요. 10분씩. 근데 그 확인 테스트는 일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저희 그 블로그나 올라가시면 수심달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국단위 런칭하는. 그 프로그램 보시면 그대로 제가 화면 캡처에 다 올려놨거든요. 저희 블로그 들어가서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어떻게 개념이 인지된 걸 확인해 주는구나 이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인지 확인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개념을 인지했다고 해도 사실 뭐가 필요해요? 이 개념들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 다음 문제를 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적용하는 형태를 어떻게 적용하는 과정을 배워요. 그게 사실은 뭐냐면 요 KSCT에 있는 기본을 가지고 심화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를 식으로 풀어낸 거예요. 풀어내고 거기서 채워나가는 과정부터 하는 거예요. 아까 그 1, 2, 3, 4단계 학습을 통해서. 그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풀려요. 이해하시죠? 즉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예를 들어 드리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찾아가는데 이등변 삼각형 성질도 어떻게 찾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 일반 어머니를 배웠던 거랑 좀 다를 거예요. 모든 기하 파트에는 프로세스가 이게 들어가요. 근데 요 내용이 아마 KSCT 문제를 보시면 그 맨 위에 2학년 2학기 건가 이렇게 보시면 들어있을 거예요. 모든 기하 파트는 정의로부터 성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 안에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1학년 2학기에 가장 중요하다는 작도를 통해서 찾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작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작도의 목적은 반드시 합동 또는 닮음을 찾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일반 교과 과정에서는요. 그 얘를 찾아야만 우리는 결과 해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즉 무조건 이 프로세스대로 움직여요. 개념도 문제풀이도. 무슨 얘기냐? 이등변 삼각형을 설명할게요. 그럼 우선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정의는 뭐냐면 정의와 성질을 우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출발은요. 얘는 하나로 구별하면 돼요. 증명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다시 말하면 인과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정의로부터 성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실제 문제 푸는 데 다 적용돼요. 즉 증명할 수 없는 거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논리적 그게 되겠죠. 근데 증명할 수 없는 거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의는 어디 있냐면 용어 그 자체가 정의인 경우가 많아요. 수학은요. 약속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제가 설명회 때도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우리 어머님들은 보통 대부분 제일 많이 답변하시는 게 두 변의 길이 같고 두 밑과 크기 같은 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죠? 근데 그건 외웠던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정의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용어에 있다고 했죠? 이 용어 그 자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끝이에요. 그래서 그럼 두 개의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 있어? 라고 할 때 애들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요. 이등변 삼각형 성질은 정확히 두 개밖에 없어.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느냐? 초등과정 때 제가 배경식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추상적 과정에서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무슨 도형이에요? 선대칭 도형이에요. 그죠? 추상적이지만 뭘 작도하면 되는 거예요? 대칭축을 작도하면 되는 거예요. 얘 찾아갈 때. 근데 대칭축을 어떻게 찾아갈 거야 했을 때 콤파스 돌리고 여기서 돌려주고 돌려서 각의 이등분 작도하면 돼. 그럼 이 목적은 뭐예요? 작도의 목적은 합동 또는 닮음 찾는 거라고 했죠? 그럼 얘는 길이 같고 끼인각 같고 얘 같으니까 SS 합동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합동 찾는 형태로 대부분 거의 끝나는데 합동 찾은 목적은 얘 때문에 합동이 됐지만 합동이 되는 순간 대응하는 변 길이 같아야 되고 대응하는 가격 같아야 되기 때문에 6개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3개가 같다고 해서 합동이 된 거니까 이 3개를 뺀 나머지 3개를 살펴보는 행동이 요게 바로 결과 해석이에요. 이 결과 해석이 실제 성질로도 연결되고요. 우리가 문제 풀 땐 다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SA 나왔죠? 그럼 ASA가 뭐냐면 얘가 A,
얘가 S, 얘가 A인 거예요. 그럼 1번이 나오는 게 뭐예요? 두 밑각이 같다라는 첫 번째 성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도 조건과 2, 3번을 살펴보면 꼭지각을 2등분한 선분의 밑변을 수직 2등분해 라는 두 번째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라고 얘기 드렸죠? 그게 뭐냐면 내가 작도법을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그럼 그 작도법 여러 가지 배운 걸 통해서 얘를 설명할 때 나는 각이동 작도 안 할래. 나는 밑변에 수선해발을 작도할래. 작도의 목적은 똑같아요. 직각과 빗변과 나머지 한 변이니까 RHS 합동이야. 하지만 결과 해석 1, 2, 3번 하면 똑같다고요. 얘도요. 나는 밑변에 중점을 작도할래. 그러니까 중점 중선 연결할 거야. 그래도 얘는 SSS 합동 똑같아요. 즉 수학은요.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은 다양해요. 하지만 얘네의 결론은 어때요?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 내 주어진 상황에서 풀어가는 과정을 어떤 걸로 접근하는 게 이 문제는 가장 효과적이야? 이걸 판단하는 형태의 사고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과 해석을 통해서 항상 인과과정에 따라서 학습하는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문제 풀 때도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뭐 여기는 6이고 여기는 8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각이등선을 내리고 여기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그리고 밑변에 중점을 잡았대요. 이 중점하고 얘를 연결했을 때 요 DM의 길이를 구하래요. 요 길이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얼마냐? 그럼 이런 거 풀 때도 그냥 끙끙대고 이것저것 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주어진 조건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 뭐야? 얘랑 얘 주어진 거, 길이 같은 거 주어진 거죠. 그럼 길이 나온 거고요. 그럼 주어진 조건을 갖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예를 작도를 할 거예요. 그냥 일반 선을 긋는 건 작도거든요. 연장선을 긋는 건 작도거든요. 작도라는 작도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합동 또는 닮음 찾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이것저것 써보는 게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합동 또는 닮음 찾으려면 어떤 작도를 해야 되지 생각하는 거예요. 즉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것저것 고민하는 시간이 사라진 거죠. 그죠? 그럼 내가 합동 찾는데 합동은 최소 거기서 좀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합동은 최소 몇 개를 같아야 3개가 같아 합동이 되는 거잖아요. SSS든 SES든 ASA든 뭐 RHS든 그잖아요. 그래서 3개 같은 거 그럼 나온 조건들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니까 어차피 얘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얘 연장해. 그러면 이 각 같고 그죠? 이 길이 공통이고 이거 같네. 다시 말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뭐가 된 거예요? ASA 합동이잖아요.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즉 선 긋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A 때문에 합동이 나왔으니까 그럼 SSS, AAA 중에 ASA 지운 나머지 3개인 SAS만 살펴보면 되겠네. 이게 결과 해석이니까. 그럼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S 뭐야? 이 길이 같네. 그럼 얘 6이면 얘 6이네. 그럼 얘 2 나오겠네. A 뭐야? 이 각과 이 각 같네. 여기서 별로 필요 없네. 나머지 S 뭐야?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네.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같다는 것 때문에 마지막 S 때문에 나왔던 것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1대2인데 1대2고 끼인과 같으니까 SES도 닮음 나온 거예요. 그럼 얘도 결과 해석하면 뭐예요? ASA죠. 그 중에 S 때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얘 길이도 2분의 1이야. 그래서 얘 1이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효율성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개념을 정확히 알았죠? 방법 배웠죠? 그러면 효율성이라는 거는 그걸 풀어가는 가운데 단 하나도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접근했던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간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습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요. 그럼 수학은요. 재밌어져요. 내가 뭔가 계속 퍼즐 맞추듯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이 왜 싫냐면요. 모르는 거예요. 어딜 가를 모르는 안개 속에서 뭔가 하다가 뭔가 발견한 형태의 느낌만 발견하다 보니까 얘가 재미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태로 개념에 대한 적용 학습 문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한 문제 풀어가는 개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KSCT에 나온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 하나 던져주고 두 개를 비교해서 찾아가는 방법 설계해줘요. 이것까지 배운 다음에 문제 풀게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피드백 시스템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설계한 가장 큰 취지가 아이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문제 풀지 말라가 아니라 개념에 대한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풀게 하자예요. 아시겠죠? 왜 연습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연습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연습시키지 그전에 그렇게 하지 않고 연습시키진 않겠다가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했던 전체 취지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분만 잘 접근하시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만 잘 기억하시고 항상 판단하실 때 그걸 기준 판단하시잖아요. 그럼 사실 수학은 실패 안 하세요. 수학 실패 안 하시면요. 입시도 실패 안 하세요. 거의 대부분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드렸고요. 필요한 부분 테스트 보시고 나서 어머님 생각하시는 한번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보시고 나면 아이 위치 보실 거 아니에요. 보신 걸 가지고 아이들 뭐뭐 들었으면 좋겠어 라면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다음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다음 비교하시면서 아 내가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좋겠구나. 이게 또 어머님들도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방법을 또 배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좀 알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편하게